안녕하세요.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서 단기 생산비 응용의 마지막 응용, 세 번째 응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변화가 됐을 때, 자, 3번. 그래서 총고정비가 변화가 됐다. 총가변비가 변화됐다. 그럼 각 기업의 각 비용은 어떻게 되며, 결국 이제 종국적으로는 기업의 산출량, 이유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러면 고정비가 증가했다 합시다. 총 고정비가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그 각 비용 중에 핵심은요, MC와 AC입니다. 특히 MC. 한계 비용이 어찌 되느냐. 고정 비용이 변화되면 한계 비용이라는 비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 비용은 올라가죠.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이 올라가니까, 고정비가 올라가면 총 비용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평균 비용은 올라갑니다만 한계 비용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 고정비와 한계 비용은 사돈의 8촌도 안 됩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말로도 해보고 수학적으로도 해보고 그림적으로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로도 해볼게요. 고정비가 무슨 비용입니까? 산출량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비용이죠. 그죠? 한계 비용이 무슨 비용이죠? 산출량이 변할 때 변하는 비용이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고정된 비용인데, 변하는 비용인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한계 비용은 총 가변비와 직격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변비가 바뀌면 베어리어블, 가변비가 바뀌면 한계 비용이 바뀌지 고정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한번 볼까요? 우리 고정비가 요랬죠. 가변비용이 요랬죠. 총 비용이 요랬습니다. 그럼 고정비만 이렇게 쫙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총 비용이 평행이동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 총 비용이 평행으로 이동하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안 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비용 아닙니까?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요 가변비가 올라가면 기울기가 다르게 올라가죠, 이렇게. 가변비가 올라가면, 총 가변비가 올라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게 올라가니까 총 비용도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숫자로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총 고정 비용을 100원이라고 10원이 들어갔다 합시다. 기계 사는데 10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0개 만들 때 총 비용이 10원 들어가 있죠. 고정비. 아직 한계 비용은 정의도 안 되잖아. 물건도 안 만들었는데. 자, 그럼 물건 빵 하나 만든다. 가변 비용이 5원이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15원. 그럼 이제 한계 비용이 5원입니다. 또 빵 하나 만드는데 또 5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0원. 또 이 한계 비용은 5원이 들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고정비만 20원으로 올라가 볼게요. 고정비만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했다 합시다. 그럼 다시 비용 정의할게요. 물건 0개 만들 때 총 비용이 10원에서 20원 올라갔죠. 그럼 빵 하나 만들 때 총 비용은, 요 빵 하나 만들 때 가변 비용이 5원이니까 25원. 또 하나 만들 때 5원이니까 30원. 그럼 여기 보세요. 한계 비용은 요 정의 안 되고요. 한계 비용 5원. 아무 관계 없죠. 딱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고정비가 올라가면 요 물건 0개 만들 때 비용만 올라갑니다. 만들어낼 때 여기 한계 비용인데, 이건 가변 비용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여러모로 확인됐죠? 또 여기서 잠깐 이제 사이드 벗어났어요. 요 한계 비용의 합산 보세요. 한계 비용의 누적 총합은 여기 두 개까지 만들 때 한계 비용과 한계 비용을 누적 총합시키면 총 비용이 안 되죠. 총 가변비만 되겠죠. 그죠? 10원은 빠져버리잖아, 지금. 한계 비용의 누적합은 총 가변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토탈과 마지널 관계를 우리 3장에서 배운 적이 있죠. 각종 토탈 개념과 마지널의 관계를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총용과 한계용, 총생산과 한계생산, 총수익과 한계수익,
등등등은 전부 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근데 비용만 따로 공부하세요. 비용만 여기 고성비라는 게 단기에 고성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는 그런 관계가 없이 처음 다 대등한 관계인데, 자, 비용만요. 우리가 총 비용을 미분하거나 총 가변비를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 됩니다. 총 비용의 변화분이나 총 가변비의 변화분이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 됩니다. 근데 자, 여기로요. 한계 비용의 누적 총합 적분이죠. 그리고 그래프로 한계 비용의 이하 면적. 자, 그림으로 보면 이 한계 비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여기까지 물건이 만들어졌다. 그럼 한계 비용의 누적 총합은 면적이거든요. 그거. 이게 무슨 비용이냐면 총은 총인데 역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총 가변비가 되지 총 비용은 안 됩니다. 이건 특이해서 그러니까 이거 따로 공부하세요. 이거는. 우리 책에도 오른쪽에 참고에 나타나 있죠. 다른 거는 그런 관계 없거든요. 그냥 뭐 미분 적분 뭐 요거의 총합이 요거고 요거의 변화분이 요거입니다. 쭉 그런데 비용만 요 고승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미분은 총비용의 미분, 총가변비의 변화분, 총비의 변화분, 단위당 변화분이 한계비용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한계비용을 누적 총합시킨다. 한계비용의 이하면적, 요 그래프의 요 이하면적이 무슨 비용이냐면은 총비 하면 딱 틀려버립니다. 총은 총인데 총가변비라고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도 확인되잖아요. 두 개까지 요 한계비용 누적 총합시키면 5원 플러스 5원은 10원이지 20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10원이 빠져버리죠, 고준비가. 예. 그런 거 따로 이제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가변비용 설명 같이 했으니까, 가변비용이 증가하면은, 기업의 가변비용이 증가했다. 가변비가 증가하면은, 한계비용도 증가하고, 평균비용도 증가하고, 다 증가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PQ 파이가 어찌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완경, 불경, 지금부터는 계속 완경, 불경 나눠야 된다. 자, 그림을 자꾸 기억해서 또 세트 나옵니다. 완경, 가격 순호, 불경, 가격 설정. 그럼 여기 이제 MR이고요. 이거는 MR이 밑으로 떨어지고요. 자, 그럼 MC가 여기 있다. 그럼 이윤극 행동하면 MR 이퀄 MC이 이제 산출량 결정되고 가격. 여기 MC가 나오면은 이윤극 행동 여기서 일정나고 가격은 여기서 형성. 이거 완경갭이고 불경갭입니다. 이 두 쪽 다 고승비가 올라갔어요. 고승비가 올라갔다. 그럼 한계비용이 안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계비용이 안 움직이면요, 어떤 기업도 가격과 산출량이 불변입니다. 한계비용이 안 움직이니까 PQ 전혀 불변입니다. 이유는 감소하겠죠. AC는 오르니까. AC는 오르고 가격은 그대로 있고 AC는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AC만 여기 설명할게요. 처음에 AC가 요래되어 있다. 여기가 이제 가격에다가 AC를 빼면 여기 하나당 초과인이죠. 근데 이제 AC는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AC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윤이 요만큼 줄어들죠. 이윤이 이제 줄어드는데 PQ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똑같아요. 고승비가 올라가면 양쪽 다 똑같이 그립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MC가 오르니까 뭐가 바뀝니다. MC가 오르면 또 그리 그립니다. 완경기업, 불경기업. 자, 그리고 여기서 MR이 밑으로 떨어지고요. MC 나오면 여기 산출량, 가격. MC 나오면은 여기 산출량, 가격. 자, 이 두 개 기업에서 이제 가변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MC가 오르죠. 여기에 MC가 오르면 이윤극 대 산출량은 떨어집니다. 가격은 뭐 단기적으로 안 움직이는데 산출량이 떨어지죠. 네. 여기도 MC가 오르면요, 이윤극 대 생산량이 여기입니다. 그 산출량 똑같이 떨어지죠. 이거는 가격 설정이기 때문에 산출량 떨어지면 이 선을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도 올라가 버리죠.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윤은 요거는 당연히 AC는 오르니까 P는 그대로 있고 AC 오르니까 이윤 감소하겠죠. 여기는 가격도 오르고 AC도 오르니까
뭐 따져봐야 되겠죠.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지 A씨가 더 많이 올라갔는지 따져봐야 이제 파악이 되고 이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핵심은 MC가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험에 고승비가 올라갔다, 가변비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세로. 기업에다가 조세를 때리면 어차피 조세는 기업에게 비용이거든요. 근데 고승비가 되는 조세가 있고 가변비용이 되는 조세가 있습니다. 그 조세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조세가 고승비용의 조세냐면 말 그대로 어떤 기업에다가 정액세를 때렸다. 중액세, 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 세금입니다. 그럼 고정비용이죠. 정액세는. 그 다음에 이제 이윤세. 이윤세를 때렸다. 이윤세도 고정비용입니다. 그냥 요거 이윤세는 기업의 산출량에 대해서 때리는 조세가 아니고 이렇게 이윤이 나오잖아요. 이거 산출량 결정하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윤이 나오잖아요. 이윤이 이렇게 하나당 이윤이고 전체 이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윤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걷어가는 조세이기 때문에 일단 산출량에 대해서 때리는 조세가 아니라서 이윤세도 고정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가 부과되면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변비용이 되는 조세는 이 붕어빵에 대해서 때린 조세, 소비세죠. 소비세, 물품세. 야, 너 붕어빵 하나당에 10원씩 조세 내라. 그렇게 하면은 빵 생산량의 판매량에 대해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세, 물품세는 가변비용의 조세로서 이런 결론이 처리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다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 응용을 마치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이제 4장에서요 남은 것은 장기 생산비 분석입니다. 장기 생산비 분석. 장기 생산비는 응용은 없어요. 응용 없고 분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래프적인 분석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장기 생산비를 공부하려면 또 우리 저 3절에서 공부한 장기 생산자 이론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장기 생산자 이론이 등량곡선 이론이었습니다. 그 등량곡선 이론을 가만히 보면은 생산량과 생산비가 바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 우리 책에도 그림 4-20에 보면은 등량곡선 이론이 나와 있죠. 거기서 장기 총비용이 바로 도출이 된다는 거죠. 자, 등량곡선 이론이라는 게 장기 생산 이론이고요. 거기서 보면은 생산량과 생산비가 다 나옵니다. 자, 그림 4-20의 그 등량곡선 이론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등량곡선 이론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같이 내려가며 생산하는 이런 예산에서 여기 생산하고 이런 예산에서 여기 생산하고 또 규모를 늘리면서 여기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생각할 때는 일단 동차함수, 시험에 나오는 동차함수를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장기 법칙을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장기 법칙은 어떻게 된대죠? 여기 생산비가 여기 이게 등비용선이 예산선이잖아요. 예산선. 그러니까 숫자도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10원이라는 예산이고요. 이게 이제 총 생산비가 20원, 총 생산비가 30원이라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생산량이 A, B, C 이렇게 나가는데 생산량이 10개라면은 자, 요거는 생산비가 2배로 갔죠. 생산량은 몇 개 됩니까? 그럼 1차 동차, 뭐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만약 1차 동차라면 요거 10원, 20원, 30원, 10개, 20개, 30개입니다. 1차 동차 말고 일반적인 장기 법칙부터. 일반적인 장기 법칙은 처음에 규모를 내리면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된다 했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2배로 가면 생산량은 2배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40개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단계가 비용은 2배 갔는데 생산량은 4배로 나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 단계라는 거죠. 그럼 설명 편의를 위해서 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설명 편의를 위해서 여기부터는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이 일어난다. 우리 기업이 너무 방대해지면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을 작동시키면 비용은 반 증가했는데 생산량은 반 이하로 가요. 만약에 60개면은 반 나가니까 규모에 관한 수학 불배입니다. 이게.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이 되려면 이거는 60개 이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책에 이 50개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이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장기 생산 법칙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A점, B점, C점이 생산량, 생산비, 생산량, 생산비, 생산량, 생산비, 이 장기 총생산비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를 이 정보들을 읽어가지고 여기 비용 좌표에 여기 비용 좌표입니다. 산출량에 대한 비용 좌표에 찍어 나가면 그게 장기 총 비용입니다. 이게 장기 총 생산 과정이고 여기 비용이 다 나와 있잖아. 생산량이 나와 있고. 그죠? 그럼 자, A점을 옮겨볼게요. A점은 10개를 10원으로 만들자. 그럼 여기 10개가 여기라 합시다. 10원이 여기라 합시다. 10원. 여기 A점. 그 다음에 B점은 40개를 20원으로 만들죠. 40개가 여기라 합시다. 10, 20, 30, 40, 여기 40. 40개, 20원, 여기. 여기 B점. C점은 50개를 30원으로 만들죠. 그럼 30원이 여기, 50개가 여기라 합시다. 여기가 50개라 합시다. 50개, 30원. C. 여기 20원, 30원. 이렇게 찍어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세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엄청난 예산에 따른 생산이 나오겠죠. 쫙 그 데이터들을 찍어 나면 이렇게 찍힙니다. 처음에는 자 보세요.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 3절에서 장기법칙과 장기생산비 관계. 처음에는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비용은 체감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용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하니까 비용은 체증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어느 시점에 변곡하고요. 비용은 이렇게 체증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장기 총비용은. 그래서 여기 쭉 연결하면 요리 갔다가 변곡하고요. 요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제 장기 총비용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장기 총비용이죠. 현실의 장기 총비용입니다. 이게. 자, 요거 이제 도출했는데 그 책에 이제 우리 장기 비용의 정의들입니다. 이 장기 비용은 이 비용점들이요. 전부 다 그 물건 만들어내는 최소 총 비용점들입니다. 이게. 단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단기는 우리가 보세요. 단기는 고정비, 총 말고요. 단기는 평균비, 평균가변비, 한계비용, 평균고정비용이 나왔죠. 단기에서는 한 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노동만 늘려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 AC가 최저점이 되는 여기가 최소비용점이랬죠. 여기 한 군데만 최소비용점입니다. 근데 장기는 전 구간이 최소비용입니다. 전 구간이. 왜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점이 무슨, 우리 등량곡선 이론 공부하셨잖아요. 이 점이 무슨 점이죠? 10개 만드는 최소비용점입니다. 이 점은 40개 만드는 최소비용점입니다. 이 점은 C점은 50개 만드는 최소비용입니다. 이 최소 각각 그 생산량을 만들기 위한 최소비용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옮겨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전 구간이 최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는 한 규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점점이 바뀔 때마다 생산량이 달라지죠. 그러면 규모도 바뀐다는 거죠. 공장 규모가 탁탁탁탁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장 규모를 바꿀 때 그 물건 그 만들 때 최소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장기는 전 구간이 최소 비용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자 10개 만들 시점에 그때 공장 규모를 완 규모로 한다면 그 완 규모의 단기 총 비용이 이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STC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개 만들 때 이제 규모를 2 규모로 바꾼다 합시다. 2 공장 규모로 바꾸면 그 2 공장 규모의 단기 총 비용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0개 만드는 규모를 3 규모로 한다면 그 3 규모의 단기 총 비용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개만 껐는데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 깁이 장기에 이제 규모를 바꿔 나가는 장기입니다. 10개를 만들려고 할 때 이게 어느 규모가 최소 비용입니까? 10개를 만들 때는 1 규모로 만들면 요 비용, 2 규모로 만들면 요 비용, 3 규모로 만들면 요 비용이죠. 그럼 지금 1 규모가 10개는 최소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물건 많이 팔리가 있고요. 20개를 만든다. 40개를 만든다. 40개를 만드는데 장기는 규모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1 규모로 40개를 만들면 비용이 2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거는 단기고요. 장기는 규모를 바꿔버립니다. 2 규모로 바꿔버립니다. 40개는 이거 2 규모가 또 최소 비용이죠. 3 규모는 여기고 1 비용은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이 원인돼서 규모에 대한 비용 체감, 즉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학자들은 역시 법칙을 갖고 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마지널 그래프로 가지고 구분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그 Q0까지가요. 우리 책에도 표시돼. 저도 마지널로 보는 학자이기 때문에 요 Q0까지를 규모의 경제 구간, 요 Q0 오른쪽을 규모의 비경제 구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AC로 가지고 구분한 학자가 있어요. AC로 가지고. 그 AC로 가지고 하는 학자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란 용어의 법칙보다도 그 규모에 관한 경제, 규모의 경제 용어에 충실한 학자들인데, 규모의 경제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기업이 공장 규모를 늘려나갈 때 빵의 생산 원가가 평균 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구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 정의는 하나당 만들어내는 평균 비용이 계속 하락해가는 구간, 이렇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정의해요. 그러면 그 정의에 충실한다면 AC로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뒤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AC를 구분하여 AC가 내려간 요까지를 규모의 경제 구간, 요 뒤를 규모의 비경제라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자들끼리 논쟁할 사항이고, 우리야 뭐 학자가 아니니까 수문용이니까. 그러면 시험에 LMC가 하락하는 구간까지를 규모의 경제라 한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걸로 하고, LAC가 하락하는 구간까지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래도 맞는 걸로 하시라. 두 개 다 맞는 걸로 하시라.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장기는 요러는데요, 단기는 수학 최정, 수학 최강 구분하는 건 무조건 MC죠. 그죠? 우리 앞에서 단기 할 때 단기 구분은 MC로 무조건 하잖아요. 그때는 단기는 요 AC로 안 하잖아요. AC가 있고요, ABC가 이렇게 있고요, MC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어디까지가 수학 최정에서 비용 체감 구간이냐, 여기까지가 수학 최정 구간, MC가 올라가는 부분을 수학 체감 구간. 수학 체감하니까 비용이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거죠. 그리고 뭐 AC로 하는 학자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단기는 전부 다 이제 마지날로 하는데, 이 장기만 희한하게 어떤 학자들은 마지날로 구분한 학자와 어떤 학자들은 AC로 구분한 학자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다 이제 맞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어차피 10개 만들 때는 여기도 다 우리 경제학 원론책에 제일 복잡한 그림이 여기 나오네요. 이제 요 단기 비용도 어차피 10개 만들 때는 10개 만들 때 요 시점 오면 기업이 왕규모를 가지고 하잖아요. 왕규모를 10개를 만들거든요. 왕규모. 그러면 여기 평균 비용도 왕규모의 평균 비용이고, 요 한계 비용 요 전만 이 한계 비용도 왕규모의 한계 비용입니다. 10개 만들 때는 왕규모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왕규모의 평균 비용이 여기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저 미우자형에 이렇게 딱 접하게 돼요. 이게. SAC1. 그리고 이제 요 마지날 비용도 왕규모의 한계 비용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왕규모의 한계 비용은 SMC1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만나고요. 자기는 자기의 AC 채점 통과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여튼 요 장기 평균 비용과 장기 한계 비용이 왕규모의 한계 비용이고 평균 비용입니다. 총도 요 왕규모의 총비용이잖아요. 이거 점만 보면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투규모도 여기가 이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투규모의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투규모의 평균 비용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SAC2고요. 그 다음에 여기 SMC2도 이렇게 통과하겠죠. 이렇게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50개 만들 때는 요 한계 비용이나 평균 비용이 3 공장 규모의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그래서 여기 평균 비용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한계 비용은 이렇게 요 자기 최저점을 통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장기 한계 비용과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SMC3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복잡하죠, 그림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장기 총비용 형태입니다. 요 하얀 선들이죠. 하얀 선들이 이제 있고.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이 뒤에 우리 책의 뒤에도 보면은 규모의 경제 구간 이게 구분한 것도 뭐 요까지를 규모의 경제라 할 수도 있고, 요까지를 규모의 경제 구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장기 비용의 마지막 해석으로
그 과잉설비냐 가소설비냐 그건데 그건 어차피 우리 단기에서 이미 했죠. 단기에서 요 AC의 요 최대점보다 왼쪽에서 좁아하면 과잉설비고 오른쪽에서 좁아하면 과소설비고 여기서 좁아하면 최적 좁도록 했죠. 비용 말고요. 비용 최소 비용 그게 아니고 과잉설비냐 가소설비냐 최적 좁도냐 그 부분이죠. 그거는 요 AC를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AC를 보고. 그러면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림 4-22처럼요. 여기 AC만 딱 뜯어서 그려놨죠. AC만 뜯어서 그려놨단 말입니다. 자, AC만 다시 그리면 여기다가 자 장기 평균 비용 이렇게 그리죠. 장기 평균 비용. 여기가 10개 만드는 데고 여기가 40개 만드는 데고 여기가 50개 만드는 데를 합시다. 그럼 그때 이제 단기 평균 비용을 그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접하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최저점끼리 이렇게 만나고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왕규모, 투규모, 쓰리규모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이 장기에 10개를 만들 때는 왕규모로 만들죠. 여기서. 근데 여기가 최소 비용이지만 최소 평균 비용이지만 최적 조업도는 아니죠. 최적 조업도는 여기잖아. 최적 조업도는 무조건 요 최저점입니다. 그 최적 조업도보다 요 왼쪽에서 좁아. 여기가 최소 비용이라서 여기서 만드는데 최적 조업도는 아니거든. 요게 최적 조업도는 여기니까 그 왼쪽에서 무조건 하니까 이러한 과잉 설비를 갖추고 있죠. 과잉 설비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상태가 과잉 설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최저점 왼쪽에서 좁아하면 처음 다 그런 식으로 과잉 설비로 좁아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최적 좁도인데 그 왼쪽에서 하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요 왼쪽 40개 왼쪽에서는 전부 다 과잉 설비를 갖추고 좁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개 오른쪽에서 좁아한다면 여기가 최소 평균 비용이니까 여기서 좁아하는데 최적 좁도는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하니까 이렇게 과소 설비를 갖추고 좁아합니다. 이거 오른쪽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여기 이런 데서 좁아하니까 최적 좁보다 오른쪽에서 좁아죠. 그러니까 가소 설비를 갖추고 좁아합니다. 그 다음 유일하게 이거 40개 만들 때만 40개 만들 때 여기가 이제 최소 비용인데 이거는 꼴짝이잖아. 꼴짝이. 그러니까 요 40개 만들 때만 딱 최적 좁도로 좁아합니다. 그래서 요 40개 만든 요 투규모 있죠. 요걸 최적 시설 규모라고 합니다. 최적 조업도로 조업하는 규모를 최적 시설 규모라고 그러고 이거 왼쪽에는 모두 과잉 설비 규모라고 그러고 오른쪽에서 전부 다 가소 설비를 갖추고 조업하니까 가소 설비 규모들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다 좋은 구조, 다 장기는요 전부 다 최소 비용입니다. 이게 여기만 최소 비용 아닙니다. 장기는 그냥 여기를 최저점이라 그러고 장기는 단기하고 달라요. 전 구간이 최소 평균 비용입니다. 여기 전 구간이 최소 총 비용이라 그랬듯이 이 평균 비용도 전 구간이 그때 최소 평균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거까지 이제 해석이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장기 비용, 장기 생산 법칙에 따른 장기 비용을 먼저 공부했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동차 함수라 했죠.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 동차, 1차 동차. 그 다음에 규모에 관한 수학 최정의 동차.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구체적 함수. 우리 앞에 콥달라스, 레온티에프, 선형함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동차 함수죠. 그럼 동차 함수의 장기 비용 형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차 동차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차 동차가 뭐 제일 중요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그런 구체적 장기 함수인데 우리 앞에서 배우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콥달라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1차 동차죠? 1차 동차. 그 다음에 레온티에프는 무조건 1차 동차라 했죠, 이거. 그 다음에 선형함수 중에 이렇게 그냥 AL 플러스 BK 한 거 전부 1차 동차죠? 이 전부 다 1차 동차입니다.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의 동차함수죠. 이 함수들의 장기 비용 형태가 어떨까요? 이거하고 다르겠죠? 여기 S자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규모에 관한 수학 최정하니까 비용은 체감적으로 올라갔다가
뒤에는 이게 규모가 수학 체감하니까 비용은 체증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동차잖아요. 그리고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하여 항상 규모에 대한 비용이 불변하는 1차 동차 아닙니까? 그럼 이거 비용은 이렇게 돼요. 책에 나와 있죠. 장기 총비용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쫙 올라갑니다. LTC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접선의 기울기 한계 비용과 원점의 건 기울기 평균 비용이 같으면서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MC와 장기 AC가 같으면서 수평선을 띠게 됩니다. 이런 책에 나와 있죠. 이런 형태가 요거하고 일반적인 장기 비용하고 틀리잖아. 1차 동차는 처음부터 규모가 수학 불변하여 비용이 계속 불변이요. 그러니까 여기 직선으로 쫙 올라갑니다. 요거 이제 형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 책에 그림이 반드시 그려놓기 바랍니다. 그럼 규모가 수학 체증의 동차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홉다글라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이상이고요. 1이 아니라 이제 1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규모가 수학 체증의 동차 아닙니까? 그리고 레온테이프는 무조건 2차 동차예요. 이거는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불변의 동차고요. 그럼 선형함수도 여기 이제 1차 동차면 우리가 요거 전체 제곱을 달았다면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의 선형함수죠. 이런 것들의 그러면 비용함수는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서 힌트를 얻으세요. 이거는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입니다. 그럼 비용은 항상 체감하겠죠, 이렇게. 이 뒤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뒤에는 없다고.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니까 요리 비용이 체감적으로 올라가면서 요리 되는 거예요. 요 뒤에는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용, 요런 책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려놓으세요. 이런 그 규모에 관한 수학 체증의 동차함수의 비용은 총 비용은요, 이렇게 총 비용은 비용이 이렇게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이렇게 규모의 경계를 띠게 돼요. 한계 비용이 위에서 평균 비용이 위에서 계속 내려오고요, 한계 비용이 밑에서 계속 내려간다. 여기까지 보면 되죠, 여러분. 이거 오른쪽은 없다고 보면 되니까 보세요. 평균 비용 쫙 내려가고 한계 비용이 밑에서 쫙 내려가죠. 그럼 평균 비용을 계속 끄집어 내리잖아, 한계 비용이. 이런 형태, 이게 이런 규모에 관한 항상 수학 체증 함수의 장기 비용 형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 함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이하다. 곱다라서 여기 1 이하다. 그러면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입니다. 그리고 선형함수도 전체 제곱이 아니라 전체 루트 달아. 전체 루트 달면은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의 선형함수입니다. 이것들은 비용 형태가 어떨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만 보면 돼요. 오른쪽만. 물론 여기서 약간 유격이 있는데 유격이 있어요. 유격은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올라가는 부분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의 동차의 생산함수의 장기 비용은요, 이렇게 항상 규모에 관한 수학 체감하니까 비용은 항상 체증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LTC. 그러면 이리 되면은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도요, 이게 원점의 건 기울기 평균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한계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요, 또 평균 비용이 그 밑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계가 평균보다 크니까 평균을 계속 끄집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이것도 책에 그려놓으세요. 책에도 옆에다 조금 그려놔요. 예. 뭐 피카소처럼 안 그려도 됩니다. 대충 그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장기 비용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의 마지막에 5번에 경험적 L자 형태의 장기 평균 비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삭제하십시오. 5번에 그 마지막에 그림 4-24도 삭제하시고, 이거 L자 형태의 장기 평균 비용, 요거는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제4장이론, 좀 수학적 개념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많이 나왔죠. 좀 지루지루한 개념이 있는데, 4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생산자 이론이 끝났어요. 그럼 요걸 이제 다음 장이 생산물 시장 이론은 좀 재미있을 겁니다. 생산물 시장 이론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